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뉴스타트 1부 시작합니다. 공수처의 체포영장 집행을 방해했다는 등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윤석열 전 대통령이 1심에서 징역 5년을 선고받았습니다. 서울중앙지방법원은 어제 특수공무 집행 방해와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등 혐의로 기소된 윤 전 대통령에게 징역 5년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윤 전 대통령이 1심의 안위를 위해 체포영장 집행 저지를 지시했고 이를 통해 경호처 공무원들을 사실상 사병화했다며 그런데도 납득하기 어려운 변명으로만 일관할 뿐 반성하는 태도를 전혀 보이지 않았다고 질책했습니다. 또 윤 전 대통령이 일부 국무위원들에게만 국무회의 소집을 통지해 국무회의를 개최했다며 헌법과 개헌법을 정면으로 위반한 건 물론 소집 통지를 받지 못한 국무위원들의 심의권을 침해했다고 판단했습니다. 법원은 비상계엄 선포 절차에 하자가 있었던 점도 사실상 인정했습니다. 선택적으로 국무위원을 부른 건 심의권을 침해한 거라고 봤습니다. 김영수 기자의 보도입니다. 국무위원 심의권 침해에 대한 윤석열 전 대통령 측의 주장은 국무회의는 자문기구 성격이고 계엄은 밀행성이 중요했던 만큼 미리 알리지 못했다는 것으로 요약됩니다. 하지만 1심 법원의 판단은 완전히 달랐습니다. 전례 없이 자신이 특정한 일부의 국무위원들에게만 국무회의 소집을 통지하여 국무회의를 개최함으로써 헌법과 개헌법의 규정을 정면으로 위반하여 재판부는 윤 전 대통령 측의 경고성 계엄, 메시지 계엄 주장과 모순된다는 점을 짚었습니다. 국회 통제 같은 물리적 조치 없이 야당에 의한 국정 마비 상황 등을 알리기 위한 목적이었다면 국무위원 모두를 부르지 못할 정도는 아니라고 판단한 겁니다. 야당의 줄타넷과 예산안 삭감, 부정선거 의혹 해소 같은 계엄 사유도 마찬가지라고 봤고 오히려 국무회의가 더 필요했다고 지적했습니다. 계엄 선포 여부를 결정함에 있어 평시에 국가 현안에 관한 국무회의에 있어서보다 국무위원 전원의 의견을 더욱 경청하고 신중을 기하였어야 합니다. 재판부는 내란 혐의에 대해 언급하지 않았지만 비상계엄은 국민 기본권을 침해할 위험이 매우 크다면서 지극히 예외적인 경우로 제한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계엄 전 국무회의의 경우 내란 혐의 사건 재판에도 포함된 사실관계인 만큼 다음 주 한덕수 전 총리와 다음 달 19일 윤 전 대통령 내란 사건 1심 선고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주목됩니다. YTN 김영수입니다. 12.3 비상계엄 사태 관련 첫 1심 선고를 받아든 윤 전 대통령은 굳은 표정으로 법정을 빠져나갔습니다. 선고가 진행될수록 얼굴이 빨개지는 등 긴장하는 모습을 보이기도 했는데요. 법정 분위기를 신기혜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주문, 피고인을 징역 5년에 처한다. 자신의 8개 형사재판 가운데 첫 선고가 나온 순간 윤석열 전 대통령은 굳은 표정으로 재판부를 향해 인사한 뒤 빠르게 법정을 빠져나갔습니다. 평소처럼 남색 정장에 수용번호 명찰을 달고 법원에 나온 윤 전 대통령은 선고 내내 긴장한 듯한 모습이었습니다. 고개를 이리저리 돌리며 한 자세를 유지하지 못했는데 눈을 빠르게 깜빡이기도 했습니다. 또 선고가 진행될수록 얼굴이 빨개지고 숨을 크게 몰아쉬는 모습도 보였습니다. 이번 선고 공판은 박근혜, 이명박 전직 대통령들의 1심 선고에 이어 세 번째로 생중계됐습니다. 두 전직 대통령과 달리 윤 전 대통령은 법정에 나와 선고를 직접 들었습니다. 앞선 내란 혐의 결심 공판 당시에는 사형 구형이 나오자 방청석에서 욕설이 들리기도 했는데 이번 선고 공판은 비교적 차분한 분위기 속에서 진행됐습니다. 다만 법원 밖에서는 윤 전 대통령 지지자들과 처벌을 촉구하는 이들이 각각 시위를 진행하면서 질서 유지를 위해 경찰력이 대거 동원됐습니다. 윤 전 대통령 호송차가 법원을 드나들 땐 지지자들이 격앙된 모습을 보이기도 했습니다. 체포된 지 꼭 1년 만에 1심 선고를 받아든 윤 전 대통령. 한 달 뒤에는 본류 내란 혐의 사건 판결을 받게 됩니다. YTN 신기혜입니다. 법원은 윤석열 전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 집행을 막은 건 위법하다고 판단했습니다. 당시 경호처 관계자들도 유죄 선고 가능성이 커졌습니다. 이경국 기자의 보도입니다. 격한 몸싸움이 벌어지는 차벽 너머에서 뭔가를 지시하는 한 남성이 보입니다. 지난해 1월 윤석열 전 대통령에 대한 첫 번째 체포영장 집행이 무산됐을 때 김성훈 당시 경호처 차장의 모습입니다.
이후 박종준 당시 처장이 물러나면서 김 전 차장은 경호처를 이끌게 됐는데 경찰의 수사 압박에도 윤 전 대통령 지시를 그대로 이행하는 이른바 강경파 호위 무사로 평가됐습니다. 네, 누구 지시로 관저진이 막았나요? 대통령 지시인가요? 지시가 아닙니다. 법률에 따라 경호 임무 수행을 한 겁니다. 그러나 윤석열 전 대통령의 체포 방해 혐의 사건 재판부는 적법한 공무집행을 방해한 거라고 봤습니다. 특히 윤 전 대통령의 지시를 받은 당시 박종준 경호처장과 김성훈 차장, 이광우 경호본부장이 사전에 공모해 영장 집행을 막은 게 인정된다고 밝혔습니다. 체포영장 등을 집행하지 못하도록 경호처 소속 공무원들을 지휘하여 경호처 소속 공무원들이 영장 집행 담당 공무원 등에게 유형력을 행사하도록 한 사실이 인정됩니다. 재판부는 또 비화폰 기록 삭제 지시에 대한 윤 전 대통령의 대통령경호법 위반 교사죄를 인정하면서 김성훈 전 차장의 직권남용죄가 성립한다고 판단했습니다. 당시 경호처 수뇌부는 지난해 12월 체포 방해 등의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재판은 아직 준비 단계지만 공범 관계에 있는 윤 전 대통령이 1심에서 유죄 판결을 받은 만큼 김성훈 전 차장 등 경호처 관계자들 재판에도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입니다. YTN 이경국입니다. 윤석열 전 대통령이 체포 방해 사건 1심에서 징역 5년을 선고받자 청와대는 남은 재판을 지켜보겠다고 말을 아꼈습니다. 민주당은 부족한 형량이라며 중형 선고가 이어지길 촉구했고 국민의힘은 특별한 입장이 없다고 선을 그었습니다. 강민경 기자입니다. 윤석열 전 대통령이 첫 형사재판 판결에서 징역 5년을 선고받았지만 청와대는 형량과 관련해선 입장을 내지 않겠다며 신중한 기류를 견지했습니다. 핵심인 내란 혐의를 포함해 남은 7개 재판을 지켜본다는 건데 그러면서도 이런 뼈 있는 말을 남겼습니다. 사형 구형이라든가 이런 것들에 대해서 법과 원칙에 따라서 진행이 돼서 나오고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민주당은 내란 청산이 이제 시작됐다고 환영하면서도 5년은 턱없이 부족하다고 했습니다. 재판부가 초범이란 이유로 터무니없이 낮은 양형을 정한 건 비겁한 판단이라고 꼬집은 겁니다. 헌법 파괴 범죄조차 이토록 관대하게 처벌한다면 앞으로 대한민국의 민주주의를 무엇으로 지켜낼 수 있단 말입니까? 남은 재판에서 중형을 선고하라는 일종의 사법부 압박 차원으로 풀이되는데 실제 정청래 대표는 첫 술에 배부르겠냐며 5년부터 사형까지 무관용의 원칙으로 처벌하자고 SNS에 적었습니다. 조국혁신당 역시 남은 재판으로 대한민국과 윤석열을 영원히 분리해야 한다고 아쉬움을 토로했습니다. 앞선 내란 우두머리 혐의 사형 구형에 별다른 입장을 내지 않았던 국민의힘은 이번에도 안타깝게 생각한다는 원론적 발언을 되풀이했습니다. 향후 공정한 판단을 기대할 뿐이라며 남은 재판에 대해서도 반응을 내지 않겠다고 공언했습니다. 이미 윤석열 전 대통령은 당을 떠나신 분입니다. 그리고 지금부터는 사법부의 시간이라고 생각합니다. 내란 재판이 줄줄이 예정된 윤석열 전 대통령과 당을 최대한 분리하려는 시도를 읽히지만 효과가 있을지는 불투명합니다. YTN 강민경입니다. 경찰은 현재 더불어민주당 김병기 의원의 각종 비위 의혹과 무소속 강선우 의원의 1억 공천 헌금 의혹 등을 도맡아 수사하고 있는데요. 봐주기 논란에 이어 압수수색 시기를 놓쳤다는 이른바 늑장 수사 지적이 계속되는 가운데 경찰의 수사 의지가 의심된다는 비판까지 나옵니다. 보도에 윤태인 기자입니다. 더불어민주당 김병기 의원에 대한 경찰 수사는 앞서 서울 동작경찰서가 관련 의혹을 눈감아줬다는 봐주기 논란 부담을 안고 시작됐습니다. 집권여당 원내대표의 눈치를 본 것이 아니냐는 여론의 질타 속에 경찰은 서울경찰청에 사건을 모두 맡기고 본격적인 수사에 착수했습니다. 하지만 서울경찰청은 사건 배당 2주 정도만 해야 김병기 의원 등에 대한 첫 압수수색을 벌였습니다. 법적인 방어에 능숙한 권력층 수사치고는 너무 늦었다. 사실상 증거를 없앨 시간을 벌어준 것이라는 비판이 쏟아졌습니다. 이 증거에 대해서 은닉을 할 수 있는 그런 가능성도 충분히 예상을 할 수 있었다라고 보이는데 수사 의지가 의심스럽다라는. 김 의원의 귀중품이 있을 것으로 보이는 대형 금고는 이미 사라진 상태였고 확보한 휴대전화 역시 포렌식이 불가능에 가깝다는 비밀번호 걸린 아이폰이었습니다. 무소속 강선우 의원에게 공천원금 1억 원을 직접 건넸다고 주장하는
김경 서울시의원에 대한 수사도 논란의 연속입니다. 경찰은 김 시의원의 미국행을 막지 못했고 출국 이후 귀국까지는 무려 11일이 걸렸습니다. 그새 김 시의원의 텔레그램 등은 지워진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경찰은 귀국에 맞춰 관련 압수수색도 벌였지만 정작 김 시의원이 쓰던 노트북과 태블릿 PC는 놓쳤고 이후에야 제출받았습니다. 이 노트북 등은 서울시의회가 의원들에게 나눠주는 비품들로 의회 쪽에 한마디만 물어봐도 존재 여부를 알 수 있었던 것들이었습니다. 이런 식의 또 수사 미스들이 많이 보여서 이런 건 좀 역량과 관련된 문제 아닐까라는. 우연이라고 하기에는 한 가지 사건에 경찰의 부실 수사 정황이 지나치게 많이 드러나는 상황. 경찰이 1차 수사 개시권과 종결권을 모두 갖게 된 지금 김병기, 강선우 수사를 계기로 경찰의 역량과 의지가 모두 시험대에 올랐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YTN 윤태인입니다. 더불어민주당 한병도 원내대표는 취임 이후 특검과 개혁 입법을 둘러싼 당 안팎의 의견을 정리하고 야당 공세를 저지하느라 숨가쁜 한 주를 보냈습니다. 특히 중대범죄수사청과 공소청 설치법을 두고 갈등이 불거지면서 진땀을 뺐는데 이 문제 해결이 한 원내대표에게는 첫 시험대가 될 전망입니다. 백종규 기자의 보도입니다. 민주당 한병도 원내대표는 취임 일성으로 불필요한 갈등으로 국정 동력을 소모해선 안 된다며 화합을 기조로 내세웠습니다. 당내 갈등은 물론 일각에서 제기된 당청 엇박자 우려를 불식시키겠다고 강조하고 나선 겁니다. 이재명 정부 성공을 위한 저희들 당의 마음은 절박합니다. 이 절박함에 엇박자, 분열, 저는 한가로운 이야기 같은데. 김병기 전 원내대표 사퇴로 촉발된 혼란을 조기에 수습하는 동시에 특검과 개혁 입법을 둘러싼 당내 이견을 조율해야 하는 등 과제가 쌓인 상황이지만 개파색이 짙지 않고 소통형 인사라고 평가받아온 자신의 장점을 한껏 발휘하겠다는 각오를 밝힌 겁니다. 한 원내대표는 특유의 친화력으로 야당과 소통에도 곧바로 나섰습니다. 제 입장에서는 굉장히 부담스러운 협상의 달인이십니다. 국민의힘을 국정의 한 파트너로 인정하고 2차 종합특검법 처리를 앞두고는 강한 어조로 야당을 압박하며 강온 전략을 구사했습니다. 다만 한 원내대표의 첫 주가 순탄하게만 흐른 건 아니었습니다. 중대범죄수사청과 공소청 설치 법안을 두고 당정 사이 이견이 있다는 취지로 언급했다가 서둘러 수습해야만 했습니다. 처음부터 보안수사권을 폐지하는 쪽으로 해야 된다는 약간의 이견이 있습니다. 당정 엇박자 우려가 제기되자 진화에 나서며 진땀을 뺀 겁니다. 또 중수청 인력 구성 이원화 문제와 공소청 보안수사권 존치 가능성 등에 대한 당정 사이 이견 조율 상황도 맞닥뜨렸습니다. 보안수사권 문제부터 시작해서 중수청의 이원 조직 등등 검찰청을 새로 이식해서 오히려 증폭시키는 이재명 정부의 검찰은 그렇지 않습니다. 그렇게 운영되지는 않습니다. 검찰제도 자체가 다 나쁘거나 문제가 있는 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이를 두고 여권 내부에서도 강경론과 신중론 등 미묘한 온도차가 드러나면서 세부한 결정 과정에서 예상되는 혼란을 어떻게 재정비할지 관심이 쏠립니다. 일단 수기를 당부한 이재명 대통령 뜻에 따라 여론을 들어보기로 했지만 강론에서 드러난 입장차를 조율하는 것도 한 원내대표에게 가장 중요한 과제입니다. 국민 토론 과정을 거치게 될 것이고 거기에서 의견이 수렴되는 대로 정부 입법 예고안은 수정이 될 것입니다. 험난한 검찰개혁의 파고를 넘으려면 결국 당내 강경파와 청와대 그리고 정부 사이에서 균형 잡힌 가늠자 역할을 해야 하는 상황입니다. 당정청 가교 역할을 자임한 한 원내대표의 리더십이 본격적인 시험대에 오르게 됐습니다. YTN 백종규입니다. 한때 정치적 동지로 불릴 만큼 가까운 사이였던 한동훈과 장동혁, 국민의힘 전 현직 대표가 이젠 누구보다 먼 사이가 됐습니다. 개인적인 불화를 넘어서 제1야당의 리더십과 계파 갈등, 나아가 보수 진영의 미래까지 좌우할 핵심 변수로 떠올랐는데요. 지난 2년여 두 사람의 행보를 조은지 기자가 정리했습니다. 총선을 불과 넉 달 앞둔 지난 2023년 국민의힘 소방수로 긴급 투입된 한동훈 비상대책위원장은 당 살림과 공천을 총괄하는 핵심에
보궐선거로 입성한 2년차 장동혁 의원을 파격 발탁했습니다. 새로운 사무총장은 초선의 장동혁 의원이십니다. 마리 앙뚜아네트 파동으로 기억되는 이른바 유난 갈등까지 맞물리며 총선 참패. 한동훈 위원장은 책임지고 사퇴했지만 이어진 전당대회에서 화려하게 부활했습니다. 1호 친한계로 정치적 체급을 키운 장동혁 의원이 수석 최고위원의 별을 단 것도 당연해 보였습니다. 오늘 우리는 폭풍을 뚫고 미래로 갑니다. 우리가 바라는 변화의 시작 함께합시다. 고맙습니다. 변화하겠습니다. 미래로 나아가겠습니다. 당의 힘을 하나로 모으겠습니다. 12.3 충격적인 한밤 계엄령에도 한동훈과 장동혁 둘은 본회의장에서 해제 표결에 앞장섰습니다. 하지만 이 장면이 복선이었을까? 계엄은 해제했지만 대통령 탄핵엔 반대했던 장동혁 의원은 최고위원직에서 돌연 사퇴하며 한동훈 체제를 무너뜨리는 선봉에 섰습니다. 최고위원들의 사퇴로 최고위가 붕괴되어 더 이상 당대표로서의 정상적인 임무 수행이 불가능해졌습니다. 장동혁 의원은 이후 윤석열 체포작전이 벌어진 한남동 관저 앞에 등장한 걸 시작으로 급변침, 아스팔트 우파와 접점을 늘려갔습니다. 이번 계엄에도 하나님의 계획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대한민국을 새롭게 하실 것입니다. 아멘. 조기 대선 국면에선 김문수 캠프의 총괄 선대본부장으로 활동했고 지난해 여름 김문수 후보와 맞붙은 전당대회에선 꼭 한 명을 공천해야 한다면 한동훈보단 유튜버 전한길 씨를 선택하겠다고 사실상 결별을 공식화했습니다. 제1야당 간판을 꿰찬 뒤 장동혁 대표는 전당대회용 수사라는 예측을 깨고 거듭 우클릭 행보를 이어갔습니다. 11호 부동산 대책과 대장동 항소 포기, 이른바 현지 누나 문자와 통일교 공천원금 의혹 등 민주당의 악재 때마다 장 대표는 뜻밖의 엑스맨 역할을 했습니다. 우리가 황교안입니다. 뭉쳐서 싸웁시다. 위기에 장 대표가 꺼낸 건 타도 한동훈. 본인이 사무총장 때 앞장서 감쌌던 당원 게시판 의혹을 정조준했고 당무위원장과 윤리위원장을 잇따라 교체 임명하며 제명까지 일사천리 속도를 냈습니다. 우리 좀 솔직해집시다. 이 문제는 장동혁 대표가 계엄을 막은 저를 찍어내기 위한 일을 하고 있는 것이다. 윤석열 전 대통령에게 사형이 구형된 날 이어진 한동훈 기습 제명에 역풍이 불자 이번엔 단식 카드를 꺼내들었습니다. 최측근으로 불렸던 둘은 2년이 지난 지금 정반대 좌표에 서 있습니다. 장동혁의 단식, 한동훈의 징계라는 중대 변수와 맞물려 국민의힘의 미래도 요동칠 걸로 보입니다. YTN 조은지입니다. 오는 6월 지방선거를 앞두고 정부가 파격적인 혜택을 내걸며 행정통합 추진에 속도를 내고 있습니다. 단체장들이 새로 뽑히면 동력을 얻기 쉽지 않은 만큼 지방선거 전에 드라이브를 거는 모습입니다. 강진원 기자의 보도입니다. 전국을 5개 초광역권과 3개 특별자치도로 재편하는 이른바 5극 3특 구상은 이재명 대통령의 핵심 국정과제 가운데 하나입니다. 수도권 1극 체제를 극복하고 국가 균형 성장을 이루겠다는 의지가 강합니다. 논의의 물꼬를 튼 대전과 충남, 광주와 전남 등의 행정통합에 이 대통령이 연일 힘을 실어주는 이유입니다. 광역 도시들이 탄생을 하면 국제적 경쟁에서도 유리하고 지역 균형 발전에서도 큰 계기가 될 수 있기 때문에 함께 좀 힘을 모아주십사 부탁을 드립니다. 정부 또한 4년간 최대 20조 원 지원, 서울시에 준하는 위상과 지위 부여, 공공기관 우선 이전 등 구체적인 당근책을 제시하며 뒷받침에 나섰습니다. 특히 지방선거가 5개월도 채 남지 않은 만큼 가속 페달을 밟으려는 분위기가 역력합니다. 선거가 끝나고 각각의 단체장들이 새로 선출되면 자리가 줄어드는 통합 논의는 뒷전으로 밀릴 가능성이 크기 때문입니다. 지역 전체의 이익보다 작은 기득권을 앞세우는 이들도 있을 것입니다. 이는 더 이상 시간을 지체할 수 없습니다. 바로 지금이 통합의 적기입니다. 주민들이 체감할 수 있는 전폭적인 보상을 통해 이른바 골든타임이 지나기 전에
통합 여론에 더 불을 지피겠다는 의도 역시 엿보이는데 야당은 의심의 눈길부터 보내고 있습니다. 지역 통합의 필요성엔 공감하지만 정부가 이를 적극 추진하는 시기가 공교롭다는 겁니다. 지역 주민들의 행복한 삶과 지역의 발전을 위한 그런 진실된 마음보다는 정치적인 어떤 표 계산을 먼저 생각한 거 아닌가 하는 의구심은 남아 있습니다. 물론 청와대는 정치적 확대 해석엔 선을 긋고 있습니다. 한계에 다다른 수도권 중심 발전 전략을 수정해 성장 잠재력을 높이겠다는 국정 운영의 청사진을 선거와 연결짓지 말아달라는 입장입니다. 하지만 서울시장급 단체장이 추가로 생기면 청와대 핵심 참모 등 중량감 있는 여권 인사들이 뛰어들 수도 있는 만큼 행정통합 움직임이 다가오는 선거판에 적잖은 영향을 미칠 거란 관측이 많습니다. YTN 강준원입니다. 대통령의 지시로 세관 마약 수사 은폐 의혹 동부지검 합동수사단에 파견됐던 백혜룡 경정이 3개월 만에 경찰로 복귀했습니다. 파견 기간 계속해서 동부지검과 충돌해온 백 경정은 인적 사항이 담긴 수사 기록을 공개해 논란을 빚기도 했는데 뚜렷한 수사 성과는 없었습니다. 유서연 기자의 보도입니다. 대통령 지시로 합동수사단에 합류해 3개월간 세관 마약 수사 은폐 의혹을 수사한 백혜룡 경정이 동부지검 청사에서 나옵니다. 파견 마지막 날 백 경정은 자신의 동부지검 합동수사단 파견 자체가 사건을 덮으려는 음모의 일환이었다고 주장했습니다. 이 파견 명령 자체가 기획된 음모였습니다. 응하지 않으려고 했는데 신분이 공직자다 보니 응할 수밖에 없는 그런 사정이 있었고요. 앞서 백 경정은 파견 첫날부터 합수단을 불법단체로 규정해 임은정 동부지검장과 마찰을 빚었습니다. 동부지검 합수단은 2개월 뒤 백 경정이 제기한 의혹 대부분이 무혐의라며 관련 영상과 함께 중간 수사 결과를 발표했습니다. 경찰이 밀수범들의 허위 진술을 믿고 이에 근거해 세관 직원들의 가담 여부에 대한 수사에 착수했다고 지적하며 외압 의혹 역시 실체가 없다고 결론 내렸는데 백경정은 동부지검이 영상 일부로 사실을 왜곡한다며 피의자들의 인적사항이 담긴 수사 기록을 공개해 논란이 됐습니다. 압수수색 영장 신청 등 수사 과정에서도 충돌이 이어졌습니다. 백경정이 동부지검이 자신의 수사팀이 신청한 압수수색 영장을 기각했다며 공개 반발하자 동부지검은 곧바로 백경정 본인의 추측과 의견을 기재한 서류 외에 피의 사실을 객관적으로 소명할 자료가 전혀 없어 영장을 기각할 수밖에 없었다고 반박했습니다. 백경정은 파견 기간 동부지검에서 자신의 팀은 정식 직제로 포함되지도 못했던 유령 팀이었다며 경찰로 복귀해 계속 의혹을 수사하고 싶다는 뜻을 밝혔습니다. 별도의 공간에 백혜룡 팀이 그대로 존속돼서 수사를 계속하기를 희망하고 있습니다. 수사를 포기한다 이런 생각은 단 한 번도 해본 적이 없습니다. 하지만 경찰청은 백경정의 요청을 검토하고 있지 않고 백경정의 수사팀을 대체할 5명을 뽑아 대검찰청으로 파견할 방침이라며 선을 그었습니다. 동부지검도 입장문을 내고 백경정이 파견돼 수사하는 과정에서 각종 법령을 어겨 경찰청에 징계 등 혐의 사실을 통보했다며 법령 위반으로 피해를 입은 분들께 사과의 말씀을 드린다고 전했습니다. 사실상 뚜렷한 성과 없이 경찰로 복귀한 백경정은 이제 서울 강서경찰서 화곡지구대장으로 돌아가 수사 대신 치안 업무를 맡게 됩니다. YTN 유서연입니다. 베센트 미 재무장관의 구두 개입 하루 만에 환율이 다시 상승했습니다. 그야말로 백약이 무효인 형국인데요. 구윤철 경제부총리가 이런 환경에서는 대미 투자가 상반기 본격 시작되기 어려울 거라고 말해 달러 유출을 최대한 억제하겠다는 의지를 보였습니다. 이승은 기자의 보도입니다. 최근 원화 약세는 견고한 한국 경제의 기초 체력과는 부합하지 않는다는 베선트 미국 재무장관의 구두 개입도 하루 만에 약효가 떨어졌습니다. 지난해 말 1,420원대로 떨어졌던 환율은 어느새 하락 전 수준을 회복했습니다.
구윤철 부총리는 로이터 통신과의 인터뷰에서 외환 시장에 예상보다 큰 원화 가치 하락 압력이 있는 건 사실이라며 쏠림 현상을 용납하지 않을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그러면서 미국에 대한 3,500억 달러 투자 계획이 상반기 본격적으로 시작되기 어려울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초기 자금 유출 규모는 연간 대미 투자 상한 200억 달러보다 훨씬 적을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지금 환율 상황에서 이 외환이라는 게 적어도 금년도는 들어가더라도 많이 들어갈 상황은 아닌 거는 제가 말씀드린 건 부분이고요. 다음 달 국회에 심의를 요청할 대미 투자 특별기금 설치 법안에 대해서는 트럼프 대통령의 관세 정책을 둘러싼 미국 법원의 판결 불확실성이 절차에 영향을 줄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현재까지 구체적으로 확정된 대미 투자 프로젝트는 없지만 원전 사업이 포함될 가능성이 있다고 말했습니다. 그렇더라도 올해 투자액은 적을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원전을 간다 하더라도 위치 찾고 그다음 설계를 해야 되고 뭐 집안 만들고 이러면은 이거보다 적게 나갈 수 있다고 저는 초기에는 보여집니다. 구 부총리는 그러나 원화 약세를 완화하기 위한 추가적 거시건전성 규제 도입은 생각하고 있지 않다고 말했습니다. 우리가 MSCI도 가야 되고 한 자본시장을 자율화해가지고 좀 원화도 국제화해야 되는 상황 속에서 뭐 그런 어떤 뭐 규제를 이렇게 넣고 하는 그런 쪽은 저는 뭐 별로 생각하고 있지 않고요. 앞서 외환 당국자는 환율 대책 시행에도 효과가 없을 경우 금융기관 대상 거시건전성 차원의 조치를 고민할 수밖에 없다고 말했습니다. 하지만 미국 경제 성장률이 한국보다 높고 이어질 미국과 일본의 정치 일정이 부를 불확실성에 환율 대책과 구두 개입의 효과가 제한적일 것으로 보는 시각이 적지 않습니다. YTN 이승은입니다. 최근 열린 한일 정상회담에서 일본은 과거와 달리 한일 관계에 극진한 정성을 기울이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중일 갈등 등 여러 국제관계 속에서 한국의 도움이 절실한 상황이라는 얘기일 텐데요. 일본의 이런 태도 변화가 한일 관계 걸림돌인 과거사 문제에 있어서도 태도 변화로 이어질 수 있을지 주목됩니다. 홍선기 기자입니다. 다카이치 일본 총리는 일본을 찾은 이재명 대통령을 숙소 앞에까지 직접 나와 맞이하며 극진하게 예우했습니다. 벽을 깨가지고 환영해 주시면 제가 온둘 바를 모르겠습니다. 정상회담에서 일본 측이 조세이 탄광 희생자 유해 공동조사를 먼저 제안한 것도 예상 밖이었습니다. 일본이 가장 꺼리는 과거사 문제를 스스로 정상회담 테이블에 올린 겁니다. 인권 인도주의의 보편적 가치를 토대로 과거사 문제를 함께 풀어나갈 수 있는 실마리도 될 것입니다. 과거사 현안은 현안대로 그 해결을 위해서 노력하고 일본이 이처럼 한일 관계에 공을 들이는 이유는 최근 국제관계 때문입니다. 중일 갈등 속에 우군이 절실한 데다 생각만큼 우호적이지 않은 미국과도 한미일 공조를 통해 결속을 다지려는 계산입니다. 私の総理就任後、奈良に外国の首脳をお招きするのは大統領が初めてでございます。これは私と大統領との間の友情と信頼関係を示すものでございます。 관건은 일본이 앞으로도 한일 관계 최대 걸림돌인 과거사 문제에 전향적인 태도를 보일까입니다. 그러나 다카이치 총리 본인 성향은 물론 지지 기반이 강경 보수 세력임을 고려할 때 큰 변화를 기대하기는 어렵다는 전망이 우세합니다. 우리 정부 역시 당분간은 과거사 문제를 전면에 내세우는 대신 원만한 한일 관계 유지에 방점을 둘 것이라는 분석입니다. 현재도 아니고 미래로 나가겠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이런 상황에서 과거 문제로 다시 회귀하게 되면 이것은 관계가 어려워질 수밖에 없다라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양국이 그렇게 민감하게 부딪히지 않는 과거사의 문제부터 해결하는. 일본의 태도 변화가 앞으로도 이어질지가 주목되는 가운데 다음 달 열리는 다케시마의 날 행사에 일본 정부가 어느 급의 인사를 보내느냐가 가늠자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YTN 홍성기입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국방 예산을 1조 5천억 달러로 크게 늘리겠다고 밝히자 동북아의 안보 지형에도 긴장감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미국의 군사력 확대에 맞춰서 일본과 중국도 방위비를 늘리면서 지역 내 힘의 균형이 흔들리고 있습니다. 권영희 기자가 보도합니다.
중국은 미국의 국방 예산 증액을 단순한 예산 조정이 아니라 중국을 겨냥한 구조적 군사 압박이 본격화되는 신호로 받아들입니다. 중국 국방비도 꾸준히 증가하고 있습니다. 2025년 국방 예산은 전년보다 7.2%나 증가한 1조 7,800억 위안으로 GDP 1.5% 수준입니다. 올해는 훨씬 늘어날 것으로 전망됩니다. 중국은 특히 미국 국방비 증액이 일본의 군사 노선 변화와 맞물리고 있다는 점에 주목하고 있습니다. 所以整体上来看呢，它实际上已经是放弃了所谓专守防卫。所以这样的话呢，它要是用进攻的这种战略安排，对中国进行军事威慑。 미국이 군사적 우위를 확대할수록 일본의 역할도 방어에서 공격적으로 이동하고 있다는 인식입니다. 일본 정부는 2026 회계년도 방위비를 사상 최대인 약 9조 엔, 우리 돈 85조 원 규모로 편성했습니다. GDP 대비 방위비 2% 목표를 조기 달성하려는 전략의 일환인데 특히 장거리 미사일과 무인 전력 확보에 집중하고 있습니다. 중국은 이런 움직임을 전후 안보 실서에서의 이탈로 보고 강하게 경계합니다. ですから、もう今の軍事費の2倍、GDP 比2倍か2.5倍、3倍というね、そういう方向を含めて、ものすごい勢いで今、いわゆる日本の軍国主義化が進んでいるということですね。 미국과 일본의 군사적 움직임은 타이완 해협을 둘러싼 긴장에도 직접적인 영향을 줍니다. 战争没有赢家，但我们对和平固然要有理想，所以投资国防就等于在投资和平。 중국은 미국의 국방비 증액과 일본 타이완의 군사적 움직임을 하나의 흐름으로 연결된 전략적 압박으로 판단합니다. 전문가들은 중국이 전면적인 군비 경쟁보단 전략 재배치와 선택적 대응을 통해 안보 부담을 관리하려 할 가능성이 크다고 보고 있습니다. YTN 권영입니다. 지난해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가족 기업이 미국산 스마트폰을 만들어 출시하겠다고 발표했습니다. 선금 $100까지 받고 아직 감감무소식인데 미 야당 의원들이 이게 불법 소지가 있다면서 조사를 촉구했습니다. 보도에 신호 기자입니다. 지난해 6월 트럼프 대통령의 두 아들이 기자회견장에 섰습니다. 큰아들인 트럼프 주니어가 이동통신 사업 진출을 선언했습니다. Today we're here to introduce Trump Mobile. 황금색 배경화면에 선명하게 박혀있는 트럼프 모바일. 성조기 이미지를 강조한 트럼프 스마트폰도 광고했는데 트럼프의 둘째 아들 에릭 트럼프가 미국산이라는 점을 강조합니다. Making phones in America. It's about time we bring products back to our great country, and it's about time we disrupt this space. 하지만 메이드 인 아메리카 미국산이라는 광고 문구는 슬그머니 미국이 자부하는 디자인이라는 모호한 표현으로 바꿔놨습니다. 선금 $100를 내면 트럼프 폰을 받을 수 있다고 안내했는데 출시 일정은 지난해 8월에서 연내로 미뤄지더니 해를 넘긴 지금까지도 배송된 게 없습니다. 미국 야당 의원들은 이 같은 트럼프 대통령 가족 기업의 스마트폰 장사에 불법 소지가 있다며 조사를 촉구했습니다. 엘리자베스 워런 상원 의원 등 민주당 상하원 의원 11명은 연방거래위원회에 보낸 서한에서 트럼프 대통령과 관련된 이해충돌 상황에서 기만적 관행이 발견됐다고 주장했습니다. 연방거래위원회가 소비자 보호라는 본령에 얼마나 충실한지 다음 달 15일까지 답변을 달라고 요구했는데 미 정부기관이 트럼프의 가족기업 조사에 착수할 가능성은 크지 않은 분위기입니다. 트럼프 대통령 가족기업인 트럼프 오거니제이션은 부동산부터 가상화폐, 이동통신까지 사업 범위를 확장하면서 대통령 직무와 이해충돌 논란이 끊이지 않고 있습니다. YTN 신호입니다. 어제 큰 불이 난 구룡마을은 화재에 취약한 소재로 만든 집이 밀집해 있어 한 번 불이 나면 진화에 애를 먹는 곳입니다. 공공이 주도하는 재개발 사업이 추진 중이지만 남아있는 주민들이 추가 보상을 요구하며 버티고 있어 착공까지 난항이 예상됩니다. 양희력 기자의 보도입니다. 금방이라도 쓰러질 것 같은 집들이 다닥다닥 붙어 있습니다.
화재가 발생하더라도 소방차가 쉽게 진입하기 어려운 구조입니다. 공사장에서 충전재로 사용하는 부직포인 이른바 떡솜을 비롯해 비닐이나 합판, 스티로폼 등 값은 싼데 화재에 취약한 자재를 쓰다 보니 한 번 불이 붙으면 좀처럼 끄기 어렵습니다. 이 지구에 집들이 떡솜이나 비닐하우스 등 합판이 너무 많아서 화재 진압하는데 조금의 어려움이 좀 있었습니다. 반복되는 화재에 피해도 잇따랐습니다. 3년 전 이맘때에도 큰 불이 나 주민 500여 명이 대피, 주택 60채가 잿더미로 사라졌고 2022년과 2017년 역시 순식간에 번진 불로 피해가 속출했습니다. 2014년 11월엔 건조한 날씨 속에 난 불로 이재민 136명이 발생하고 70대 남성이 숨졌습니다. 구룡마을은 1980년대 아시안게임과 서울올림픽을 앞두고 밀려난 철거민들이 정착해 생겨난 곳입니다. 서울 강남 지역의 마지막 판자촌으로 지난 수십 년간 개발 방식을 놓고 접점을 못 찾고 장기간 표류하다 내년 상반기 착공을 목표로 재개발이 추진 중입니다. 서울시가 주도하는 공영개발 방식으로 지난해 토지와 물건에 대한 소유권을 서울주택도시개발공사로 이전 완료했는데 192세대는 여전히 남아 주택 분양권 등을 요구하고 있어 갈등의 불씨가 여전합니다. YTN 양일혁입니다. 기후위기로 산불이 연중화, 대형화하면서 기존 대응 방식만으로는 한계가 분명해지고 있습니다. 산림당국은 산불을 기후재난으로 보고 인공지능, AI 기반 대응 체계를 구축해 대응 방식을 근본적으로 바꾸겠다고 밝혔습니다. 김민경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치솟는 연기 속에 쉼없이 오가는 헬기. 어둠이 깔린 뒤에도 산자락 곳곳의 불길은 쉽게 잦아들지 않았습니다. 지난 주말 경북 의성에서 발생한 산불은 겨울 산불로는 이례적으로 강해 대응 2단계까지 발령됐습니다. 메마른 날씨에 강한 바람까지 겹치면서 지난해 초대형 산불을 겪었던 곳에서 또다시 큰 불이 난 겁니다. 동해안을 중심으로 열흘 넘게 이어지는 건조특보로 산불 위험은 여전히 큽니다. 현재 토양과 낙엽층의 수분 함량이 낮기 때문에 발해의 위험성은 상당히 높은 상태고요. 현재 산불 위험 정도는 일시적이 아니라 상시적으로 그런 높은 상태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이처럼 산불이 잦아지고 커지자 산림당국은 산불을 사고가 아닌 기후재난으로 보고 대응 체계를 근본적으로 바꾸겠다고 밝혔습니다. 핵심은 인공지능, AI입니다. 산불 대응에서 가장 중요한 건 불이 어디까지 번졌는지, 즉 불길을 얼마나 빨리 파악하느냐입니다. 그동안은 헬기와 드론이 촬영한 영상을 사람이 직접 분석해 불길의 범위를 판단해왔습니다. 하지만 AI는 연기와 열 신호를 자동으로 분석해 불길을 빠르게 찾아냅니다. 기존에는 숙련된 전문가들이 수동으로 화선을 그렸다고 하면 AI 기반으로 자동으로 매핑을 하면 자동화됨으로써 좀 초기 대응에 신속하게 대응이 가능할 것으로 저희는 보고 있습니다. AI는 바람 방향과 지형, 숲의 밀도까지 함께 분석해 산불이 어디로 얼마나 빠르게 확산할 가능성이 있는지도 예측합니다. 산불 발생 전 위기 징후 가능성과 또 산불 발생 후 확산 예측 및 대피 전략, 그리고 또 산불 진화 후에 복원 전략, 이 모든 과정을 인공지능을 적용해서 정확도를 88%까지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기후위기로 사람의 눈만으로는 산불의 속도를 따라잡기 어려워진 만큼 AI가 불길을 얼마나 먼저 보고 얼마나 정확하게 예측할 수 있을지가 산불 대응의 관건입니다. YTN 김민경입니다. 저렴한 가격을 내세운 창고형 약국이 인기를 끌고 있지만 의약품 관리는 허술한 걸로 드러났습니다. 울산의 창고형 약국들이 마약 제조에 악용될 수 있는 성분을 기준치의 50배 넘게 판매하다 적발됐습니다. JCN 울산중앙방송 라경훈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지난해 문을 연 울산의 한 창고형 약국. 의약품을 비교적 저렴한 가격에 대량으로 구매할 수 있어 소비자들 사이에서 인기를 끌고 있습니다. 울산의 창고형 약국은 모두 2곳. 매장에는 모두 약사들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대량으로 약을 판매하는 구조상 반드시 이뤄져야 할 복약 지도는 제대로 지켜지지 않고 있었습니다. 취재진이 직접 의약품을 구매해봤습니다.
감사합니다. 약에 대한 복용 방법이나 주의사항에 대한 설명은 없었습니다. 다른 소비자들도 상황은 비슷했습니다. 많이 사줬는데 다른 건 별로 얘기가 없으셨어요? 네. 이런 창고형 약국의 구조는 더 큰 문제로 이어졌습니다. 최근 약사회가 이곳을 포함한 울산 창고형 약국 2곳을 상대로 징계 의뢰 절차에 착수했습니다. 마약 성분이 들어있는 의약품이 대량으로 판매된 겁니다. 문제가 된 성분은 감기약 등에 쓰이는 슈도에페드린, 불법 마약류인 필로폰의 원료로도 쓰입니다. 식약처는 슈도에페드린 성분이 들어간 의약품의 경우 1인당 최대 4일분, 약 10정까지만 판매하도록 제한하고 있는데 이를 위반할 경우 약사 윤리기준 위반으로 자격 정지 처분이 내려질 수 있습니다. 하지만 울산시 약사회 조사 결과 울산의 창고형 약국 2곳 모두에서 많게는 기준의 50배가 넘는 양이 판매된 사실이 확인됐습니다. 이에 따라 약사회는 약사윤리기준 위반을 이유로 지난달 윤리위원회를 열고 보건복지부에 행정처분을 의뢰했습니다. 전국 창고형 약국 가운데 약사윤리기준 위반으로 윤리위원회에 회부된 사례는 울산이 처음입니다. 약사회는 이 같은 의약품이 무분별하게 판매될 경우 불법 마약류 제조는 물론 의약품 오남용으로 이어질 수 있다고 우려합니다. 공산품과 다른 약은 약사의 철저한 관리 하에 판매되어야 하고 편의점이나 마트처럼 공산품과 그렇게 함부로 판매돼서는 안 된다라는 거죠. 마약이 될 수 있는 재료고 오남용이나 위험한 부분은 관리를 해야 되는 게 약사의 책임인데 그게 전혀 안 되어서 한편 최근 10대들 사이에서는 문제가 된 의약품 등을 과다 복용해 환각을 경험하는 이른바 OD 파티가 유행하며 사회 문제로 떠오르고 있습니다. 문제가 제기되자 두 약국 모두 해당 의약품을 매대에서 철수했지만 윤리위원회 회부와 관련해서는 별다른 입장을 내놓지 않았습니다. 전국적으로 우후죽순 늘어나고 있는 창고형 약국. 소비자들의 안전이 편의성과 가격 경쟁에 가려지지 않도록 보다 철저한 제도적 장치가 마련돼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JCN 뉴스 라경훈입니다. 전국적으로 고병원성 조류 인플루엔자가 확산하는 가운데 제주에서도 철새도래지 곳곳에서 바이러스 항원이 잇따라 검출되고 있습니다. 특히 올해 바이러스는 감염력이 예년보다 무려 10배나 강한 걸로 알려져 축산당국에 비상이 걸렸습니다. KCTV 제주방송 김용원 기자입니다. 성산읍 시흥리 해안가 야생조류 분변에서 올해 첫 고병원성 조류 인플루엔자가 검출됐습니다. 제주도는 발견 지점 반경 10km 이내 가금 농가 16곳에 이동 제한 조치를 내렸습니다. 한경면 용수 저수지와 구자읍 송당 저수지 야생조류 분변에서도 조류 인플루엔자 항원이 검출됐지만 다행히 병원성은 강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지난 9일에는 구자읍 하도 철새도래지 주변에서 야생 조류인 알라고리 폐사체가 발견됐는데 조류 인플루엔자 항원이 검출돼 고병원성 여부를 정밀 검사 중입니다. 야생 철새 이동 시기와 맞물리며 최근 제주 곳곳에서 조류 인플루엔자 의심 신고가 잇따르고 있습니다. 특히 이번 조류 인플루엔자는 평년보다 한 달 빠른 지난해 9월부터 전국에서 발생했고 이전보다 10배 정도 낮은 바이러스 농도에서도 동일한 감염 결과가 나왔습니다. 예년 수준의 방역 체계를 유지해도 전파력이나 감염 위험도가 10배가량 높아졌다는 얘기입니다. 감염력이라 그러죠. 이게 10배 이상 높아졌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저희들이 엄중한 상황으로 인식을 하고 있습니다. 제주는 고병원성 조류 인플루엔자 검출 건수가 지난 2023년 2건에서 지난해 7건으로 3배 이상 늘었습니다. 이번 바이러스가 더 치명적이고 다른 지역에선 제주에서 발견된 H5N1형 외에도 N6와 N9형 등 3가지 혈청형이 동시에 발생하면서 제주 축산, 검역 당국도 긴장하고 있습니다. 한편 최근 제주에선 고병원성 조류 인플루엔자가 농가에서 검출된 건 지난 2021년으로 당시 농가 한 곳에서 오리 5,300여 마리가 살처분됐습니다. KCTV 뉴스 김용원입니다. 인공지능 챗GPT를 쓰는 전 세계 수백만 명의 데이터를 분석한 결과 지난해 여성 사용자 수가 처음으로 남성을 앞지른 걸로 나타났습니다. 사용 목적도 이를 대신해주는 것에서 조언을 구하는 용도로 바뀌고 있습니다. 고한석 기자의 보도입니다.
출시 3년 만에 챗GPT 주간 사용자 수는 전 세계 성인 인구의 10%, 7억 명을 돌파했습니다. 초당 메시지 2만 9천 건이 전송됩니다. 개발사인 오픈AI가 사용자 수백만 명의 성별과 국가, 사용 목적 등을 분석한 보고서입니다. 챗GPT 내부 데이터를 활용한 최초의 경제학 논문입니다. 눈에 띄는 변화는 성별 구도의 역전입니다. 초기에는 기술에 익숙한 남성 사용자가 많았지만 지난해 여성 사용자가 50%를 넘어서며 남성을 추월했습니다. 챗GPT가 코딩 같은 전문 도구를 넘어 글쓰기, 정보 검색, 생활 조언 등 일상형 AI로 자리 잡은 영향으로 분석됩니다. 보고서는 특히 1인당 GDP가 $10,000에서 $40,000 사이 국가에서 AI 사용 증가 속도가 빠르다고 짚었습니다. 소득 수준과 관계없이 생활에 꼭 필요한 도구로 AI가 스며든 겁니다. 경제적 가치 측면에서 가장 중요한 발견은 단순히 일을 대신해 주는 것을 넘어 지적 판단을 돕는 조언자 역할 비중이 커졌다는 점입니다. 검색의 경로가 바뀌는 거고 물건을 구매하거나 서비스를 구매하는 쪽, 보험을 체결하거나 이런 상품을 찾거나 병원을 찾거나 이런 쪽으로 지금 확대되면서 미국에서는 커머스 질서 재편이 지금 일어나고 있는 거거든요. 인공지능은 이제 사람의 판단을 뒷받침하는 핵심 도구로 자리 잡으며 경제적으로도 실질적인 가치를 만들어내고 있다는 분석입니다. YTN 관석입니다. 2026년 북중미 월드컵 우승팀에게 수여될 월드컵의 상징 오리지널 피파 월드컵 트로피가 특별 전세기를 타고 우리나라에 왔습니다. 트로피 옆에선 한국 축구 레전드들은 대표팀의 선전을 한 목소리로 응원했습니다. 김동민 기자의 보도입니다. 올해 1월부터 5달 동안 세계 30개 피파 회원국을 순회하는 오리지널 피파 월드컵 트로피가 한국에 왔습니다. 선수 2명이 지구를 높이 들고 있는 오리지널 월드컵 트로피의 세계 투어는 올해로 20번째입니다. 월드컵 우승 선수와 국가 원수 등만 들 수 있는 트로피는 금 6kg 이상이 들어가 금값만 약 13억 원입니다. 미운 감정이 듭니다. 갖고 싶어도 가질 수 없는 그러나 희망을 갖습니다. 우리 아들 세대가 4강에 올랐습니다. 그래서 우리 손자 시대에는 이 월드컵을 한번 우리가 안아볼 수 있지 않을까. 피파 글로벌 홍보대사 시우바는 대한민국 대표팀의 키플레이어로 손흥민을 꼽았습니다. Son jogador de qualidade que eu acompanhei mais de perto, principalmente enquanto estava na Premier League. Líder também que tem condições de liderar a equipe para essa competição tão importante. 오리지널 트로피는 피파가 소유권을 갖고 있어 시상식 후 다시 반납하고 우승국은 우승 연도와 개최국 등이 기재된 위너스 트로피를 따로 영구 소장하게 됩니다. 2002 월드컵 4강 주역들은 후배들에 대한 응원을 아끼지 않았습니다. 저는 열정하고 즐거움을 적었습니다. 이 두 가지가 합쳐진다 그러면은 분명히 우리나라 선수들이 이번 월드컵에서 누구도 기대하지 못한 그런 큰 일을 해낼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흔적을 남기라는 의미에서 가자 8강이라고 적었습니다. 1986년 멕시코 월드컵부터 11회 연속 본선에 나가는 대표팀이 우승컵에 얼마나 가까이 다가갈 수 있을 것인지 주목됩니다. 오리지널 월드컵 우승 트로피는 토요일 하루만 CGV 용산에서 만날 수 있습니다. YTN 김동민입니다. 지금도 수도권과 충청 그리고 전북을 중심으로 대기질이 안 좋습니다. 다행히 청정한 북서풍이 불면서 오전에 중서부를 시작으로 오후 늦게가 되면 대기질이 보통 수준으로 회복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오늘 전국이 대체로 맑겠지만 동해안은 건조한 날씨가 계속되고 있습니다. 바람도 강해서 화재 위험이 높은 만큼 불조심해 주시길 바랍니다. 또 서해안은 오전까지 강풍이 예상됩니다. 시설물 관리도 잘 해주시길 바랍니다. 현재 기온 살펴보겠습니다. 현재 서울이 영하 1도, 대구가 영상 2.4도, 부산은 7.9도 보이고 있고요. 낮 기온은 서울이 3도, 청주가 5도, 대전 7도, 대구 11도, 창원은 12도까지 오르면서 예년보다 기온이 높을 전망입니다. 날씨였습니다.
뉴스타트 1부 마칩니다. 잠시 후 2부가 이어집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